이번 시간에는 국민국가와 민족주의, 국민국가와 제국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국민국가의 의미의 다양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제국주의의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식민주의와 그 이데올로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호학과 김희진 교수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주차입니다. 그 끝이 보이네요. 이번 주차에는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민국가와 제국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 국제화, 세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화와 다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족과 민족국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한민족이다, 단군의 자손이다 라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민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민족의 의미는 혈연적인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군으로부터 같은 피를 물려받은 하나의 공동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영어의 네이션은 민족이라고 번역되는데요.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단어 역시 민족 국가로 번역되어서 단일 혈연적 민족의 기초에서 형성된 국가라고 하는 관념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혈연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공동체, 즉 나라, 국가를 형성하는 하나의 단위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네이션 스테이트도 대체로 혈연적 공동체라기보다 정치적인 공동체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네이션이나 네이션 스테이트와 같은 영어 단어를 민족이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가 강한 단일 민족 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민족이나 국민, 국가라는 개념은 나라 각각의 역사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민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민족은 객관적으로 언어, 지역, 혈연, 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주관적으로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하나의 집단으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족주의는 민족의 자주성,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 통합을 추구하려는 정치적인 이념 및 운동으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민족주의라는 개념은 역사적인 특수한 경험에 근거하므로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개념 역시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영속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현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영속주의적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민족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영속적이고 불변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속주의에서는 현대의 국가가 고조선에서부터 삼국시대와 고려와 조선을 거쳐서 두고 형성되는 민족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속주의적인 견해는 주로 민족주의자들이 지지하는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앤더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라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민족은 오래전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 이념에 의해서 공동체라고 상상되는 것입니다. 즉, 현대주의적 견해에서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단일하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현대의 역사적인 산물이고 결과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원래 민족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먼저 생긴 다음에 이런 이념을 근거해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에 등장했다. 즉, 민족은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특히 이런 견해에서는 식민지 국가 혹은 유럽에 있는 많은 근대적인 국민국가의 경우 인쇄 자본주의의 발달에 힘입어 신문, 잡지 등 언론 매체의 확산에 의해서 민족적인 일체감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쇄술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동의 언어로 비슷한 사건들, 비슷한 주장, 비슷한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라고 하는 민족적인 감정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현대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인 발명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계화 시대의 국민국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냉전체제, 세계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때 민족에 대해서도 다른 쟁점이 발생했는데요. 세계화로 인해 기존의 국민국가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족이라고 하는 것 역시 소멸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지방, 종교, 문화와 같은 다양한 것들과 결합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한편으로는 국민국가를 넘나드는 초국적 기업이 증가하는 현실에 기반해서 국민국가와 민족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혈연적 민족이나 종족을 중심으로 하는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의 개념은 여전히 견고해질 것이라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의 민족주의와 제3세계 민족주의를 분리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민족주의는 시민적 민족주의가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종족적 민족주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합리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띠는데요. 프랑스의 민족주의는 역사적으로 시민혁명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인민주권 사상의 근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민족주의를 시민적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반면에 19세기까지 통일을 이룩하지 못했던 독일의 경우 혈통적 민족과 언어를 공통적으로 기반한 민족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보다는 혈통을 훨씬 더 강조하는 민족주의가 발전한 것이죠. 세계 2차 대전 직전에 히틀러가 독일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유는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과 함께 민족적 통일을 내세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종족적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시민적 민족주의적이고 독일은 종족적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프랑스는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적인 민족주의를 발전시켰지만 대외적으로는 종족적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지배했습니다. 특히 나폴레옹의 세계 정복 전쟁은 유럽과 그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프랑스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종족적 민족주의를 발전시킨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민족주의의 특징은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3세계 민족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3세계 민족주의는 한편으로는 저항적 민족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적 민족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3세계 민족주의는 주로 서구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과정 중에서 형성되었다라는 역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3세계에서 민족주의는 민족 해방을 위한 이념이었고 동시에 자민족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진보적인 이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3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독립된 이후에 민족주의는 애초에 가졌던 진보적 색채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즉, 새롭게 만들어진 제3세계 국가들은 민주주의보다는 권위주의적인 정권을 유지시키는 데 활용되는 수단으로 민족주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즉, 제3세계 국가들이 민족주의를 지배 이데올로기로 활용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민족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민족주의 역시 제3세계의 민족주의 발달 형성 과정과 비슷하게 일본 제국주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저항적 민족주의가 등장을 하고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면서 민족주의 대 분단 국가라는 이념적 대립이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중에 한국인들에게는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민족적 사명이자 당위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과 개인화,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90년대 세계화 속에서 냉전 해체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에서 역시 민족이나 통일에 대한 생각이 점점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민족은 모든 개인의 권리를 초월하는 최선의 상이자 선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그런 가치, 의미가 훨씬 더 약화된 것이죠. 따라서 이전에는 우리의 민족주의는 종족적 민족주의적 특징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그냥 정치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하는 시각이 강해지면서 시민적 민족주의 의식이 훨씬 더 확대되고 강해졌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민족은 하나의 국가를 가져야 된다는 통일을 지향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냉전 체제 속에서 서로 대립하였는데요. 냉전이 해체되면서 남북 관계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죠. 특히 김대중 정권 시기에 이런 변화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2000년대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남북 간의 갈등과 대립보다는 화해의 협력을 지향해야 된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노무현 정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같은 보수적 정권이 집권하면서 협력과 화해의 분위기는 훨씬 더 축소되고 서로 긴장과 대결 관계가 고조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 역시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문재인 정권 시대에 긴장과 대결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주의와 민족주의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는 그 태동기부터 세계주의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부르주아지들은 기본적으로 더 많은 시장,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생산을 늘려서 이윤을 확대하고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초창기부터 이들은 세계화, 자유무역을 지향했던 것이죠. 하지만 세계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물리력, 군사력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러한 군사력은 국민국가의 군사력을 통해서만 그들이 원했던 세계화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민족주의도 중요하고 세계화도 역시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본주의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국가의 형성을 동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 내에서 자본주의 발전으로 교역이 증대되고 교역이 증대는 동시에 교역을 용이하게 하는 공통의 언어를 형성시켰는데요. 이것은 교역망이 언어망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한국어라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유럽의 많은 민족 국가들은 국가 하나 안에 다양한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교역이 증대하면서 언어가 같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자본주의의 발전은 국민국가 형성을 동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은 자국의 시장 내에서 부르주아지들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신흥 부르주아지들이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자본주의 발전을 통해서 농업 중심의 전통적인 사회 구조가 붕괴되고 이농 현상이 가속되었습니다. 도시 안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배 계급들은 안정적인 통치와 사회 통합을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배 계급은 민족주의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뿌리를 잃은 개인들을 국가와 연결시켜주는 효과적인 고리로 민족주의를 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발전과 민족주의의 발전은 서로 병행하고 서로 상호 보완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국가는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통해서 국민어, 표준어 정책과 자국 안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표준화된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나갔는데요. 그 결과 국민국가 내에서는 통일되고 표준화된 노동력을 만들어냈고 이 노동력은 자본주의가 발전되는데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현대 초기 유럽에서는 민주주의 제도가 완전히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유보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게 해주는 이념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겪고 있는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 국가는 민족주의 이념을 가져와서 우리 민족이 훨씬 더 강해지기 위해서 시민 개개인의 욕망을 억누를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민족주의를 활용했던 것이죠. 다음으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는 비슷한 개념 같지만 약간의 의미적 차이가 있습니다. 제국주의는 자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영토에 침략해서 제국을 형성하고 지배하려는 한 국가의 정책이냐 이념을 말합니다. 식민주의는 비슷하지만 모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으로 영주할 목적으로 이주하면서 영토를 개척하고 이용하는 등 식민지로 만들려는 정책이나 이념을 말합니다. 비슷하지만 제국주의는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책이나 이념을 말하는 대신 식민주의는 사람들이 식민지에 가서 정착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의미적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적 제국주의는 일반적으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나타난 유럽 자본주의 열강의 식민지 확장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서양과 중국, 서양과 오리엔트 등 서양과 비서양 사이에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인 격차가 그렇게 크게 압도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공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경제력의 격차를 낳게 되고 이 경제적인 격차를 기반으로 군사력과 물리력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서양의 세계 지배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훨씬 더 강해지고 그런 물리력을 근거로 서양의 세계 지배가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제국주의는 단순히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략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서양의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서 자본을 축적한 부르주아지 계층이 자신의 이윤을 훨씬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시장을 확장하고 싼 노동력과 싼 자원들을 얻기 위해서 국민국가의 군사력을 활용을 해서 이윤 추구를 달성하려는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비서구 지역 입장에서 보면 비서구 지역은 서구 지역을 비롯한 세계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한 직물들을 재배하는 재배지가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에서 생산된 공장에서 나는 공산품 등을 판매하기 위한 중요한 소비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중적, 삼중적, 다층적으로 식민 지배의 종속적인 지위로 전락한 것이죠. 1873년 정도부터 1890년대까지 유럽의 자본주의 경제는 지속된 공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자본주의가들은 식민 지배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공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국주의, 특히 세계의 식민지적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민족주의 발전을 낳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발전을 낳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발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민족주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다루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종주의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종주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피부색이나 외모와 같은 신체적 차이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 집단과 다른 집단을 우월하다 또는 열등하다 이렇게 구분짓는 생각과 행위를 인종주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종주의와 자민족 중심주의를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민족 중심주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민족 중심주의입니다. 하지만 인종주의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생물학적인 기준에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세상에는 우월한 민족과 열등한 민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종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종주의는 언제 발생했을까요? 인종주의는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근대적인 이데올로기입니다. 17세기, 18세기 신대륙의 식민지에는 유럽의 지배자들이 농장들을 경영하면서 노예 노동을 이용하던 시기에 농장주와 노예 상인들이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인종주의를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열등한 민족인 식민지의 저 사람들을 마음껏 노예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본주의적인 욕망에 의해서 인종주의가 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물학적인 차이로 누군가를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렇게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민족 간의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는 신인종주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우월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월하고, 저 사람은 열등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열등하다, 이런 식의 인종주의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인종주의는 한국인의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리엔탈리즘과 역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사이드라고 하는 학자는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렸습니다. 첫째, 오리엔탈리즘은 오리엔트에 대한 지식 또는 학문으로서 그 지역에 관한 보고서, 학술적인 글, 문학 작품, 예술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오리엔트란 서유럽 동쪽에 위치한 과거 비잔틴 제국의 땅을 가리키며 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남동부 유럽 일부 지역이 해당됩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서양은 우월하고 동양은 열등하다라는 사고방식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오리엔탈리즘은 오리엔트 지역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양의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리엔탈리즘을 반대해서 역오리엔탈리즘이 만들어지고 발전해 왔습니다. 역오리엔탈리즘도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오리엔트인들, 즉 동양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문화적 차원의 문제로 국한시키려고 하는 경향을 역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서구의 지배를 보편적인 역사의 단계로 인식하기보다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간의 대결로 인식하는 것이죠. 둘째, 오리엔탈리즘의 대상이 된 사회가 오리엔탈리즘 사고를 내면화해서 자기 자신이나 자신보다 더 열등한 사회를 이러한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 역시 역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 사회가 동양 사회를 바라봤던 시선들, 즉 열등하다는 시선들을 내면화해서 스스로를 부정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를 역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그런 사고를 내면화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보다 훨씬 더 열등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을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역시 역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저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우리가 저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역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적 가치 이론과 유교 자본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아적 가치 이론과 유교 자본주의 이론은 역오리엔탈리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아시아적 가치라고 하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고도 성장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학자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시아적 가치라는 개념을 구현해냈습니다. 즉, 아시아가 발전하는 이유는 서구의 가치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아시아만의 특정한 윤리적이고 도덕적, 규범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시아적 가치가 발전해서 유교 자본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유교가 매우 중요했고 유교라는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에게 규범적으로 작동하는 요소들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핵심적인 작용을 했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 자본주의 이론의 시각에서 본 동아시아의 발전 모델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첫 번째, 경제 개발에서 국가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는 유교 문화에 내재한 강한 지도력, 반대로 얘기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강한 수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한 것이죠. 두 번째는 사회적 안정인데요. 유교에서 사회 질서가 강조되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되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서는 강력한 가족의 유대, 지역 공동체 협동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자본주의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높은 성취욕,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역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었고 근거가 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교 자본주의 이론이 발전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대통령이나 말레이시아의 마티르반 무하마드 총리라든가 그리고 싱가포르의 리콴유 총리 그리고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이러한 사람들이 아시아적 가치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시아적 가치 자본주의는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데 많은 공헌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민주주의를 유보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한 특징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적 가치, 유교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시아적 가치, 민족주의 이런 것들은 상대주의적인 개념이고 어떠한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민족주의냐 제국주의냐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민족과 민족주의의 개념,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국제화와 세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